요약하면 37번째 음향편입니다. 정학전서 전충록 장계빈의 이야기예요. 장계빈은 실제로 임진왜란 때 한반도 땅을 밟았던 명나라 의사이기도 합니다. 음향에 관련된 장계빈의 생각은 사실 이 송나라와 원나라를 이해하는 게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송나라 시대 때는 화제국방이 성행하죠. 화제국방은 온열한 약, 강조한 약으로서 온양을 중시해요. 거기에 제동을 걸었던 그 다음에 시대했던 금원사 대가 대표적인 인물은 유화관이에요. 유화관은 주화론을 이야기하죠. 한량파죠. 지금 병의 원이라는 것은 열이야, 파야. 그런데 따뜻한 약을 줘요? 아니 될 일이지. 그래서 차갑고 서늘한 약을 씁니다. 차갑고 서늘한 약의 대표적인 약이 뭐였어요? 방풍통풍단이었잖아요. 썼고 대왕, 마왕을 써서 열을 치는 거. 그러면 명나라 시대 때 온보학파로 불리는 장계빈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한량파였을까요? 아니면 그 이전에 온열한 약들을 강조했던 화제옥방의 기조를 따랐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둘 다 아닙니다. 걸핏하면은 한량한 약을 써서 걸핏하면 한량한 약을 써서 그 신장에 있는 양기를 치면 안 된다. 제가 뭐라고 했죠? 신장에 있는 양기를 쳐서는 안 된다. 신장에 있는 양기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원기가 되기 때문에. 보이시죠? 그러면 안 돼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색깔을 다른 걸로 표시하죠. 그럼 반대로 화재국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화재국방에 어떤 약을 썼다고요? 온열 강조. 온열 강조한 처방을 남용하여 온보를 숭상하는 거에 있어서도 장기비는 반대했어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원정, 원음, 진음이라고 이해합시다. 즉, 장계비는 음양, 사람에게도 음양이 있는데 그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유형의 음양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무형의 원양이라는 것은 명문의 화이고 명문의 수예요. 어느 것 하나 음양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두 개를 다 중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명문의 수화를 강조하면서도 비장과 신장, 신장의 명문이 있잖아요. 보비 익신. 비장을 보호하고 신장을 익한다는 이론. 이게 바로 온보학파를 대표하는 설명인 거예요. 그러면 이 온보학파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를 한번 살펴볼게요. 장계비는 사실 이전에 장원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장원소는 뭐죠? 역수학파. 역수 지역에 있던 장부병기 학설을 강조했던 학파예요. 역수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역수학파라도 불리고요. 그 이야기를 이구가 봤죠. 이구가 계승하여 훗날 장계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장부병기에 대해서 받아들였던 장계빈, 그래서 비장과 신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간 지역에 있던 하간 지역이니까 하간학파겠죠? 하간학파의 유한소. 유한소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병증을 열로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약을 한량한 약을 썼으며 그의 이야기를 형산부도와 나지제를 거쳐서 남방지방에 있던 주진영이 받아들입니다. 주진영은 유화관의 이야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양상유어 음부족을 말하죠. 양은 유하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양이에요? 간신에 있는 상화를 말하는 거예요. 상화. 상화를 말하죠. 이 상화는 항상 군화와 다르게 쉽게 동해요. 안정되지가 않아요. 쉽게 망동한다라고 하는 거죠. 상어가 동하면 간신에 정이 저장돼 있잖아요. 그게 갈무리 되지 않아서 쉽게 달처럼 이지러진다. 그리하여서 음이 부족해지니 조심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양상유형 음부족의 주진영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장계빈이 이 한량학파를 어떻게 비판했는지를 제가 미리 이 글의 후반부에 있는 글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짚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대낭자잖아. 저때 하간으로부터 출한 것이 뭐뭐로부터 하간으로부터 출한 이 서화의 서화로서 이론을 세운 거. 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쓴 거예요. 오로지 전자죠. 끝단자에다가 오로지 전자인데 쓴 거죠. 한량한 약들을 써서 뭐 한 거예요? 치고 벌한 거예요. 양기를. 그 해가 이미 심각하다. 양기를 치는 한량학파를 비판하는 거죠. 다행히도 동원 선생에 힘입어서 동원 선생이 뭐라고 했냐? 비 위에 화를 말하고 모름지기 그 비 위에 양기를 온하고 그 배양시켜야 한다고 하는 그 이론 다행히도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라고 해석하는 거죠. 여전히 미능, 진 다 물리칠 수 없었어요. 금원사대가의 그 한량학파, 주화론, 화열 병증을 물리칠 수 없었어요. 단계 선생이 그 이후에 다시 나오죠. 그리고 다시 세웁니다. 음허화동의 이야기, 그 논의를. 그리고 뭘 했어요? 보음, 대보환일 만들었어요. 창방창제했어요. 이게 동사죠. 그리고 모두 뭐뭐로써 황벽과 지모. 지모왕백이죠. 지모왕백. 지모왕백이 무슨 약이에요? 차가운 약이잖아요. 무슨 어떤 열을 끄는? 허화를 끄는 차가운 약. 그것을 군약으로 삼아서 한량의 태단이 역시 또한 다시 성행하게 된다라고 비판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요한소 주진영을 잇는 한량학파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고, 역수학파의 그 이론을 계승했던 이고가 비의 양기를 다행히도 논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실제로 전충록의 음양편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병을 진찰하며 동사 목적어죠. 동사 목적어죠. 병을 진찰하고 병을 치료할 때에 반드시 먼저 살펴보는 거죠. 음량을 살펴보는 거죠. 곧 그것이 되어 음이 아니라 의도의 강령이 됩니다. 의도의 강령. 즉, 의학을 할 때에 있어서 음양이 대원칙이다라고 하는 거죠. 음양에 있어서 무료, 어긋남이 없고 오류가 없으면 치, 다스릴 때, 병을 치료할 때 어찌 언자로 해석하시면 된다. 어찌 오류가 있겠는가? 어긋날 차가 있겠는가? 의도가 비록 번다하고 복잡하고 번잡하다 하지만 역접이죠. 뭐뭐 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가하고 언패 말해서 덮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써 덮어서 말해버릴 수 있는 것. 한마디로 귀결시키면 음량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복잡한 의술이지만 한 가지 변함없는 대법칙은 곧 음량이다. 그러므로 증에도 음량이 있고 증을 변별할 때도 음량을 변별해야 하며 맥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하며 약 또한 음량에 맞춰서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겠죠. 과연 그러한지 한번 볼게요. 증으로서 음량을 말하면 표는 양이고 리도 음이며 열은 양이며 하는 음이며 위는 양이며 아래는 음이다. 기는 양이며 혈은 음이며 동은 양이며 정은 음이며 다 언자는 위 양이며 양이 되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위라고 하는 것은 다원이 뭐예요? 선망, 광증의 증상이잖아요.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은 음이며 말을 하지 않는 거죠. 밝은 것을 좋아하는 것은 양이며 어두운 것을 원하는 것은 음이 되며 양이 미한 경우는 미능 호할 수 없으며 양이 미한 경우는 숨을 내쉴 수 없고 음이 미한 경우는 숨을 들이마실 수 없으며 양병이 들면 구부릴 수 없고 음병이 들면 하늘을 보며 우러러 몸을 위로 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증에 대해서 봤으면 이제 맥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맥을 가지고서 엄마로서 가지고서 음량에 대해서 말하면
부맥, 대맥, 활맥, 상맥의 그런 부류의 맥은 모두 양이다. 반대로 친맥, 미맥, 세맥, 삼맥의 무리는 모두 음맥이다. 이제 마지막 약. 약으로서 음량을 말하면 승하고 올려주고 산, 흐트러 있는 약은 양이 되며 양약이 되며 수렴하고 내리는 것은 음이며 신열은 양이며 고환은 음이다. 행 기분자 기분을 행하게 하는 약은 양의 약이며 행 혈분자 혈분을 혈분으로 작동, 운행, 작용시키는 약은 음약이며 약성이 동하며 다름질치는 약은 양약이며 성질이 정하고 거두어들이고 지키는 것은 반대로 음이다. 이것이 모두 의중지 대맥이다. 의중의 대법이다. 음양에 대한 기본 법칙 전제를 설명하는 거죠. 양에 대해서는 확실히 구분되지만 확실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지어, 중, 부, 유양. 즉, 어디 어디에 이르는 경우 중에 다시 양이 있어요. 아, 음양이 겹치겠네. 양 중에 다시 음이 있어요. 아, 겹치네. 의심되고 비슷한 사이에 음량이 겹쳐서 그때는 변별, 음량을 변별하는 것은 모름지기 반드시 적중하고 확실, 적확 딱 들어맞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쉽게, 매우 쉽게 어긋나고 그릇될 와잖아요. 그릇됩니다. 이것은 또한 가장 되다. 기묘한 법칙이 됩니다. 그러나, 자,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뭐 봤어요? 음량에 있어서는 대법칙을 위해서 봤단 말이에요. 가끔 중에 양이 있고 양 중에 음이 있어요. 헷갈려요?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모두 분리, 벗어나지 않아요. 앞에서 봤던 수만 가지, 수가지의 경우를, 음량을 앞에서 봤잖아요. 증에서, 맥에서, 약에서 봤죠. 그 법칙에서 다 벗어나지 않는데요. 헷갈리는 경우가 있지만 여전히 벗어나지 않아요. 보세요. 다만 양기가 서로 겸해 있다면 두 기, 양이 서로 겸해 있다면 이것은 적고 저것은 많아요. 즉 쉽게 양이 많고 음이 적어요. 음량이 섞여 있지만, 서로 섞여 있지만, 많고 적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꼭 변화가 있으니, 이것이 모두 그 변화의 법칙으로서 헤아리면, 저절로 뭐가 있어요? 유, 현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밝게 드러나는 모양을 현연으로 이해하시고, 이러한 경우가 있다. 어떠한 경우? 밝게 드러나서 보는 경우가 있다. 보세요. 음량의 대법칙이 있어요. 그러나 헷갈리는 경우 있죠. 그러나 앞에 봤던 그 대법칙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음량에 적고 많음이 있으니 그 법칙을 헤아리면 저절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양유한데 양이 넘치는데 다시 양을 치료한다고 양치를 시행하다 이게 동사죠. 시행하면 양은 넘치겠죠. 양은 더욱 치성하여서 음은 더욱 부족해지고 반대로 양이 부족하다는 것은 음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더욱 다시 음 방제를 사용하면 음은 더욱 치성하여서 양은 이에 소멸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자, 설자, 만약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만약 능히 밝게 이 음량의 법칙을 관철 뚫을 수 있다면 의학의 이치가 비록 어두울 현자잖아요. 어둡고 현묘하더라도 그 생각은 넘는다, 과반을. 자, 의학이 번잡하고 현묘해요. 아리송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음량만 가지고 맥을, 약을 쓰고 변별하면
절반은 성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음량의 대법칙을 예외를 좀 보면서 이제 아래 장계빈이 이제 음량과 관련된 수화, 그중 특히 신장에 있는 명문에 있는 원음, 원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도가 나아서 음량, 도가 나음의 음량을 원래 하나다, 같다, 그 한 기다. 다시 도가 음량을 낳음에 원래 동일하니 한 기로서 화는 되다, 물의 주가 되고 수는 되어 화의 원이 되며 수화는 본래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도가 음량을 낳았지만 음량이라는 것이 본래 동일하다는 거 아는 거예요. 상으로서 보면 음량이라는 건 뭐예요? 물이고 불이잖아요. 물과 불은 어때요? 다르지만 그 원리, 근본은 서로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이견지. 도대체 무슨 근거로서 그렇게 봅니까? 이하견지를 하이견지라고 보면 되죠. 누군가가 이제 묻는 거예요. 아, 무엇으로서? 어찌하여 어떻게 그것을 봅니까? 그렇게 봅니까? 예컨대 물이라는 것은 음이잖아요. 화라는 것은 양이잖아요. 상으로서 보면은 나누어져 있어요. 얼음과 불로. 불과 물처럼 여자, 음과 양처럼 나누어져 있는데 무슨 근거로서 그게 같은 근원이라고 하시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러자 대답을 이와 같이 합니다. 한번 볼게요. 되게 화는 성질이 본래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열이다. 뜨거우나 만일 사자예요. 만일 화 안에 물이 없다면 그 열이라는 것은 반드시 극해져서 열이 극해지면 음이 사라지니 그래서 만물이 타버리고 마르게 된다. 물도 성질이 본래 차가워. 만일 사자죠. 물 안에 불이 없다면 양이 없다면 그 차가움은 반드시 극해져서 차가움이 극해지면 양이 사라져 버리니 그러면 그래서 만물은 고요하게 정막하게 소멸되게 된다. 이것이 수화지기에 과연 가, 리 이 동사로 해석할 수 있겠죠? 호흡 서로 자, 이 수화의 기가 과연 호와 흡처럼 서로 떨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호흡이라는 게 어때요? 호흡만 따라하고 흡만 따라하고 살 수 있나요? 같이 이루어져야죠. 동일해요. 수화라는 것도 하나만 두고 따로 볼 수 없어요. 물과 불이라는 것은 상으로서는 양립할 수 없는 상이지만 서로의 존재가 없다면 보시는 것처럼 극열, 극한으로 치달아서 만물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 수화죠. 수화, 음량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곧 이것이다. 곧 원음과 원양이다. 사람에게서도 물과 불이 있어요. 그 물과 불이라는 거 하는 것은 신장 명문에 있는 물과 불이에요. 위에서 본 것처럼 물만 따로 있어서는 안 되고 불만 따로 있어서는 안 돼요. 서로 양립하고 서로 돕습니다. 소위 선천의 원기라고 하는데 선천을 얻고자 한다면 되죠? 그러면 마땅히 생각해야 돼. 그 근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명문이에요. 명문이라는 것은 돼요. 받아들여요. 생기지 규. 근저는 곧 명문으로서 명문은 생을 받는 구멍이 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생기를 받는 구멍이 되고, 되어 수화지 가가 되면, 뭐가 명문이, 이것이 곧 선천의 북궐이다. 북궐이라는 것은 요처를 말하는 거죠, 요처. 중요한 자리이다. 이를 버리고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은 마치 바다를 건너면서
나루가 어디냐고 묻는 거죠. 나루. 나루터를 묻는 꼴과 같으니 반드시 배우는 자는 마땅히 이를 알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봤죠? 원음과 원양 둘 다 중시하고 한량파도 아니고 화재국방에 온열한 약을 쓰는 것도 다 반대했습니다. 자, 무릇 모든 사람의 음량을 단지 안다면 뭘 안다면 기열, 장부, 한열으로서 뭐뭇으로서 말하다, 뭐뭇으로서 말하다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뭐뭇으로서 말하는데요. 잠깐만요. 이거 말하다가 아니라 삼는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말하는 것을 삼으면 다시 사람의 음량을 단지 기열, 장부, 한열 유형이잖아요. 유형의 음량으로서 말하는 것을 삼는다면 유형의 음량으로만 선천의 유형의 음량으로만 삼는다면 이것은 단지 후천 유형의 음량이다. 다시 한번 볼게요. 사람의 음량이라는 것은 유형과 음량에 있어요. 유형의 음량은 지금 보고 있는 기열, 장부, 한열이에요. 사람의 음량은 단지 알게 되면 유형의 음량이라고 하는 이것을 알고 이것으로만 삼아서 말하면 이것은 단지 후천의 음량일 뿐이다. 이거는 후천의 음량이라고 하는 거네요. 그럼 무형의 음량은 뭐겠어요? 선천이겠죠. 정리하시면서 쭉 따라가 볼게요. 자, 이르는 경우. 만일 뭐뭐에 이르는 경우라고 하시면 되겠죠. 만일이 아니라 뭐뭐와 같은이라고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 선천무형의 음량과 같은 경우에 이르러서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원양이며 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이며 즉 선천무형의 음량과 같은 경우를 가지고 말하면 양은 원양이고 음은 원음이야. 됐죠? 원양이라고 하는 것은 곧 무형의 화이면데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갖고 올게요. 음량을 선천원양 그리고 후천원양, 천음량 두 개가 있죠. 근데 유형의 음량과 무형의 음량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유형의 음량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겠죠. 무형의 음량도 선천의 원양인데 그 중에 원양이라는 것은 무형의 화야. 그 원양으로서 생하고 원양으로서 변화시키니 신기가 이것이며 성명이 이어져 있다, 매달려 있다, 여기에. 그러므로 또한 이르기를 그 원량을 뭐라고 한다고요? 원기라고도 한다. 원음은 무형의 음량으로서, 선천의 원양으로서 무형의 물이니 그 원음으로서 장하고 무원음으로서 형체가 세워지니 천계가 바로 원음이다. 원음, 강약, 강약이 거기에 매달려 있다. 즉, 육신의 강약이라는 것이 원음, 천계에 달려 있으니 이를 뭐라 한다? 원정이라고 한다. 원정, 원기라고 하는 것은 곧 화생, 정기를 화하고 생하는 원신이 된다. 다시 볼게요. 원정, 원기라고 하는 것은 정기를 화생하는 것의 원신이니 기를 생하고 하늘을 통하는 것이 오직 이 원음과 원양에 힘입는다. 그럼 봐봐요. 원양에 달려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예요? 신장, 영문이라는 거예요. 자, 온부학과 이야기를 조금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자, 마지막. 경에서 이르기를 득신자는 창이며 실신자는 망이니 곧 차집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원신, 원신. 이걸 보세요. 원정과 원기라고 하는 것은 그 정기를 화생하는 것에 원신이라고 하였는데 득신자는 창, 실신자는 망이니 곧
차지위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닌가 경에서 말한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마지막 이게 도치됐다는 건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너무 기니까 여기까지 한번 끊고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